초대장 Chapter 15 빰빰빰빰에 빰빰빰빰빰이에 제일 귀신 내 생각. 화살 쏘는 다음 날은 11월 9일. 나는 12시간이라는 긴 잠을 자고 나서야 깨어났다. 평소처럼 꽁새유가 주인님이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확인하고 시중을 들기 위해 내 방으로 왔다. 일생 동안 잠만 자려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자고 있는 캐나다인 친구는 더 자게 놔두고 왔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꽁새유가 마음대로 제잘거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어제 거실 유리창을 통해 화려한 물고기 쇼를 보는 동안 네모 선장이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 왠지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오늘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랬다. 내가 조개 분비물로 만든 옷을 입는 동안 꽁새유는 옷감의 재료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자라는 사카조개가 분비하는 물질로 만든 거라고 가르쳐 주었다. 사카조개가 바위에 붙어있기 위해 내는 분비물은 매우 부드럽고 윤기 있는 가는 실 같은 물질로 족사라고 부른다. 족사는 감촉이 좋으면서도 따뜻해서 예전에는 이것으로 스타킹이나 여성용 장갑에 쓰이는 섬세한 천을 만들곤 했다. 그래서 노틸러스의 승무원들은 육지에서 나는 면화나 양털, 누에가 없어도 어렵지 않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 나는 옷을 다 입고 넓은 거실로 갔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유리 진열장 안에 쌓여있는 보물 같은 페류들을 자세히 관찰했다. 희귀한 수생식물들이 가득한 넓은 식물 표본 정시장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식물들은 바싹 말라있는데도 놀랄 만큼 아름다운 빛깔을 유지했다. 나는 그 식물들 가운데서 잎이 돌려나는 클라도스테프, 공작 꽁지처럼 생긴 파디네스 파온, 덩굴손을 가진 콜로파, 나달 모양의 씨가 있는 칼리탐니온, 진홍빛이 도는 섬세한 비단풀, 부채 모양으로 퍼져 있는 우뭇가사리, 오목한 버섯가처럼 생겼으며 오랫동안 식충류로 분류되어 있던 아케타볼라리아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갈조류를 볼 수 있었다. 네모 선장을 보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갔다. 거실의 철판 벽도 열리지 않았다. 아마 우리가 그 아름다운 광경에 실증이 나지 않도록 하려는 모양이었다. 노틸러스호는 여전히 동북동쪽으로 향했고 50에서 60m 사이의 수심에서 12노트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튿날인 11월 10일도 전날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었고 고독감을 느꼈다. 승무원들도 전혀 볼 수 없었다. 네드와 꽁새유가 거의 온종일을 나와 함께 보냈다. 그들은 선장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습을 감춘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다. 이 묘한 남자가 병이라도 난 것일까? 우리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라도 한 것일까? 어쨌든 우리가 꽁새유가 지적한 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렸고 맛있는 식사를 풍성하게 대접받았다. 노틸러스의 주인은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할 것은 없었다. 기묘한 운명에 끌려온 대신 합당한 보상을 받고 있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아직 선장을 비난할 권리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이 모험에 관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덕분에 우리의 모험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거머리말로 만든 종이 위에 쓰는 일기였다. 11월 11일, 나는 이른 아침에 노틸러스호의 내부에 가득 퍼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서야 잠수함이 산소를 채우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중앙 계단을 통해 가판으로 올라왔다. 아침 6시였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바다는 잿빛이었지만 잔잔해서 파도가 거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네모 선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여기로 올라올까? 하지만 내가 만난 것은 유리선실 안에 있는 조타수뿐이었다. 나는 불룩 솟은 보트 위에 걸터앉아 소금기가 밴 바다 냄새를 기분 좋게 들이쉬었다. 햇빛 덕분에 차츰 안개가 걷혔다. 동쪽 수평선에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는 그 태양 아래에서 마치 화약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붉게 타올랐다. 높은 하늘에는 구름들이 흩뿌러져 있었고 그 구름들이 보여주는 색조는 감탄이 절로 나올 만큼 묘하고 생생했다. 수많은 고양이혀 구름들은 하루 종일 바람이 불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다. 하지만 폭풍도 겁내지 않는 노틸러스호인데 그깟 바람이 대수일까? 나는 생기를 주는 그 유쾌하고도 멋진 일출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가판 위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모 선장에게 인사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가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네모 선장이 아니라 배에 온 첫날 선장과 함께 보았던 부관이었다.
가판으로 올라온 그는 나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부관은 성능 좋은 망원경을 눈에 대고서 사방의 수평선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관찰을 끝낸 뒤에는 해치 쪽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의 말을 기억하는 까닭은 그것이 그날 이후로 아침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은 이러했다. 나우트론 레스포크 로르니 비르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부관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려갔다. 나도 노틸러스호가 다시 잠수할 것 같아서 뒤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좁은 복도를 지나 내 방으로 돌아갔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닷새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가판으로 올라갔고 그러면 똑같은 인물이 나타나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내려갔다. 네모 선장은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11월 16일 네드와 꽁스유와 함께 내 방으로 돌아와 보니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서둘러 편지를 열었다. 말끔하면서도 거침없는 필체였다. 약간 고딕체 느낌이 나는 글씨체는 독일식 필체를 떠올리게 했다. 편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노틸러스호에 타고 계신 아로낙스 교수 귀하 1867년 11월 16일 내일 아침 내 크레스포 섬의 숲으로 사냥을 갈 예정입니다. 그 사냥에 아로낙스 교수님을 초청합니다. 교수님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분들도 동행해 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지휘관 네모 선장. 네드가 소리쳤다. 사냥이라고? 꽁스요가 덧붙였다. 그러게요. 크레스포 섬의 숲이라잖아요. 네드랜드가 말했다. 그럼 이 괴짜 선장이 육지로 올라간다는 뜻 아니야? 내가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말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군. 캐나다인이 말했다. 잘 됐군요. 초대를 받아들이자고요. 일단 육지로 올라가면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육지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육지에 대해 네모 선장이 품고 있는 증오심과 숲속 사냥에 함께하자는 초대장. 이 둘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굳이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크레스포 섬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보세. 해도를 찾아보았다. 북위 32도 40분, 서경 167도 50분 지점에서 섬 하나를 찾아냈다. 1801년에 크레스포 선장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섬이었다. 예전에 에스파냐 지도에는 로카데라 플라타, 즉 음바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발 지점에서 약 3,000km를 항해한 셈이었다. 또 노틸러스호의 진로를 약간 수정하여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가 말했다. 만일 네모 선장이 이따금씩 육지에 간다면 분명 인적이 전혀 없는 무인도를 선택할 걸세. 네드랜드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잠시 뒤 꽁스유와 함께 내 방을 나갔다. 나는 무표정하고도 말도 없는 급사가 가져온 저녁을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다. 걱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밤이었다. 다음 날인 11월 17일 잠에서 깬 나는 노틸러스호가 가만히 멈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재빨리 옷을 입고 거실로 갔다. 네모 선장이 그곳에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는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더니 함께 갈 수 있겠냐고 물었다. 선장이 일주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동료들과 함께 그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대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아로낙스 씨.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대답하지요. 육지와 모든 관계를 끊었다면서 어떻게 크레스포 섬의 숲을 소유하고 있지요? 교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숲은 태양의 빛도 열기도 필요로 하지 않소. 그곳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표범도 없소. 내 발 짐승은 전혀 나다니지 않는다는 소리요. 그 숲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요. 육지에 있는 숲이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숲이니까. 내가 외쳤다. 바닷속의 숲이라고요? 그렇소, 교수. 그럼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걸어서 가나요? 걸어가지만 발은 젖지 않소. 사냥하면서? 그렇소, 사냥하면서. 총을 들고? 총을 들고. 나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노틸러스의 지휘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군. 일주일 동안 못 보는 사이에 발작을 일으킨 게 분명해.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안 됐어. 그래도 미친 것보다는 이상한 사람일 때가 더 나았는데. 그런 나의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네모 선장은 나더러 자기를 따라오라고만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체념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우리는 식당에 이르렀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로낙스 씨, 당신과 함께 격이 없이 식사하고 싶소.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내가 숲의 산영탈을 구경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식당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으니 아침을 든든히 먹어두는 게 좋을 거요. 점심이 아직 늦어질 테니까. 나는 마음껏 먹었다. 여러 가지 생선 요리와 해삼 점인 것과 포르피리 아라키니아타와 라우렌티아 프리마 페티타처럼 입맛에 돋은 해초가 차려져 있었다. 음료수는 맑은 물이었다. 선장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로도메니 팔레라는 이름의 해초 추출물을 캄차카 방식에 따라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마셨다. 네모 선장은 처음에 말없이 먹기만 했다. 그러다 한참 후에 드디어 말을 걸어왔다. 교수, 내가 크리스포스프로 사냥을 가자고 초대했을 때 당신은 내가 모순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요. 그리고 그것이 해저숲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교수,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선장님, 생각해보시면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내가 미쳤는지 아니면 모순된 말을 한 것인지 알게 될 거요. 말씀해보세요. 교수, 잘 알겠지만 인간은 숨 쉴 수 있는 공기통이 있어야만 물속에서 지낼 수 있소. 잠수부가 물속에서 일할 때는 방수복과 금속 헬멧을 착용하고 밀펌프와 배출 장치를 써서 바깥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네, 그게 잠수복이지요. 맞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요. 호스를 통해 지상의 공기를 보내주는 펌프를 달고 있으면 쇠사슬로 육지에 묶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렇게 노틸러스에 묶여있다면 멀리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인가요? 루케롤 드네루즈 장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당신의 동료인 프랑스인 2명이 고안한 장비요. 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개량했소. 그 장비를 사용하면 우리 몸의 장기에 어떤 고통도 주지 않고 새로운 생리적 조건에서 모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공기통인데 그 안에 50기압의 압력으로 공기를 저장했지요. 그 공기통을 군인이 배낭을 짊어지듯 가죽끈으로 등에 고정시키는 거요. 그 안에 저장된 공기는 정상적인 압력에서만 나오도록 되어 있어. 루케롤 장비에서는 공기통에서 나온 2개의 고무관이 착용자의 입과 코를 막고 있는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어. 고무관 하나는 들이쉬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내쉬는 공기가 나가는 길이죠. 숨 쉴 때의 필요에 따라 고무관이 교대로 열리고 닫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에서 상당한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구리 헬멧으로 머리를 완전히 감싸야 했소. 그래서 공기가 드나드는 2개의 고무관을 헬멧에 연결시켰죠. 대단합니다, 네모 선장님. 하지만 공기통 안의 공기는 곧 소모되지 않습니까? 공기 안에 포함된 산소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마실 수 없는 공기로 변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노틸러스의 펌프는 굉장한 압력으로 공기를 저장할 수 있어. 이 장비를 이용하면 9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받을 수 있어. 더 반박할 수가 없군요. 한 가지만 더 묻지요, 선장님. 깊은 바다 밑에서는 어떻게 길을 밝히나요? 룸코르프 장치를 사용하여 아로낙스 씨. 앞에서 말한 장비는 등에 매지만 룸코르프 장치는 허리에 매답니다. 이것은 분젠 전지를 사용하는데 중크롬산 칼륨이 아니라 나트륨으로 전지를 작동시키지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전기를 유도 코일로 받아서 특수 랜턴으로 보냅니다. 랜턴 안에는 탄산가스만 들어있는 나선의 유리 코일이 있어. 이 장치가 작동하면 탄산가스가 지속적으로 하얀 빛을 냅니다. 이 2가지 장치만 갖추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어. 네모 선장님, 모든 질문에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확실히 답해 주시니 더는 의심할 수 없군요. 그러나 루케롤 장비와 룸코르프 장치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해도 당신이 제 손에 들려줄 총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화약을 쓰는 총이 아니오. 그럼 공기총인가요? 그렇소. 질산칼륨도 유황도 숯도 없는데 어떻게 배 안에서 화약을 만들 수 있겠소. 공기보다 밀도가 855배나 높은 물속에서 총을 쏘려면 상당한 저항을 받을 텐데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풀턴 이후로 영국인 필립스 콜스와 버니, 프랑스인 퓨에르시, 이탈리아인 란디가 개량한 특별한 총들이 있어. 이 총들은 특수한 잠금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속과 같은 환경에서도 쏠 수 있지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화약이 없기 때문에 고압의 공기로 화약을 대신했소. 고압의 공기는 노틸러스의 펌프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공기는 순식간에 소모되지 않습니까? 내게는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공기를 제공해주는 루케르 장치가 있지 않소. 공기 주입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아로낙스 씨, 해저 사냥을 할 때는 공기도 총알도 별로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보게 될 거요. 하지만 물속은 어두컴컴하고 또 무엇보다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높아서 총을 쏘아도 총알이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 별로 치명적일 것 같지 않은데요? 교수, 그 반대요. 총을 쏘면 모든 총알이 치명적이요. 그리고 그 총에 맞으면 아무리 살짝 스쳐도 벼락을 맞은 것처럼 되고 만답니다. 어째서 그렇죠? 평범한 총알이 아니라 작은 유리 캡슐로 된 총알을 쓰기 때문이요. 오스트리아의 화학자 레니 브레크가 발명한 총알인데 나는 이 총알을 굉장히 많이 사두었소. 유리 캡슐은 강철 탄피에 쌓여있는 데다 밑부분이 납으로 되어 있어서 꽤 무겁소. 말하자면 전기를 담는 라이덴병의 축소형이요. 캡슐 안에 고압의 전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전기가 방전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즉사하고 맙니다. 이 캡슐은 4번 구경 굵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총에 장전하면 10발까지 넣을 수 있어.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총을 드는 일 뿐이겠네요. 자,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네모 선장은 나를 노틸러스의 고물 쪽으로 데려갔다. 나는 네드와 꽁스유의 선실 앞을 지나면서 두 동료를 불렀고 그들은 곧 우리를 쫓아왔다. 우리는 기관실 근처에 있는 선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해저숲 산책을 위한 옷을 입어야 했다.